미키 마우스가 컨펌했답니다. 노산타렐리 임금 증가세가 향후 인플레이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거다. 앞으로 임금 잘 봐라. 여기까지 가주면 제 생각에 우리 2,600 넘습니다. 뭐야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번에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은 한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좀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외국인이? 네. 그동안 우리가 또 올라왔던 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면서 네,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또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크진 않지만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따가 연준 얘기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대표님. 지금 하시죠. 연준 얘기를. 네. 앞서 이렇게 결국 다가오는 12월 14일 날 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략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역대 연준 의장은 말이죠. 1914년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죠. 여기서 7대 메리는 에클스라는 의장을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사진에서 자주 보는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 아, 이 그래요? 건물 자체가 에클스 빌딩이에요. 이분을 기리는 뜻에서.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FRB 사무실이 미국 재무부 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된 건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못 바꾸게 하고 등등을 해서 나름대로 독립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클스 이후에 지금 몇 명 있죠? 아스펀스 그리고 윌리엄 밀러 잠시 있다가 또 재무장관으로 갔고 여기는 연준 의장으로서는 존재감은 없었고 그 다음에 폴 월커 그 다음에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파월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 분들이죠. 재밌는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제 의중을 한번 짐작해 주십시오. 공화당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 봐요. 이분을 갖다가 민주당 공화당으로 분류하기는 뭐한 사람입니다. 옐런 이후에 옐런을 갖다가 연임을 안 시키고 파월을 갖다가 했을 때 파월 취임할 때 이 사진이 보면은 구글링 해보세요. 트럼프 파월 이러면은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표정 보세요. 눈빛. 내려다보네요. 내려다보는데 저는 저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월 내지는 연준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데 트럼프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는 뭐 지금 그런 얘기 하자고 제가 지금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부의장 민주당의 총아 라일 브레이나드 그리고 의장인데 지금 이분이 그냥 완장만 차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의장이라고. 여기가 지금 실제 연준 내 멤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부의장이? 부의장이.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여전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2013년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세계 경제 최고 권력 기관이 된 페드에 출발한 7인의 지킬섬 업무 이렇게 됩니다. 이 연준의 역사는 항상 이 음모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한데 이건 옛날 EBS 제가 보다가 하도 감명 깊어가지고 이 고색 창에는 흑백 필름인데 1910년 11월 뉴욕발 남행열차 뭐 덜커덩 하다가 도착한 곳은 조지아주의 지킬섬 경제계 거물들의 전용 휴양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금융체제 안정을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설립. 이때 이 지킬섬에 모인 사람들 무슨 상원의원, 재무부 차관보, 뉴욕 퍼스트 내셔널 은행장, 그리고 JP모건의 오른팔, 그리고 시티은행장,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
여기서 로스차일드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금융 관련한 음모론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사람 그죠,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렇게 해서 연방준비은행은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 시중에 빌려줄 수 있다. 긴급대출권과 화폐 발행권. 그래서 연방준비은행법이 통과되고 윌슨 때 그렇게 해서 미국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파운드를 제치고 달러가 국제화폐로 부상하고 달러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미국은 엄청난 번영을 누린다. 시니어리티를 확실하게 누린다는 얘기죠.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들 많죠. 이 FRB, 페드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소유의 법인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음모론만 믿는 것도 연준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양비론 내지는 중간으로 걸치고 가야만이 저로서는 제일 안전합니다. 네. 요즘은 뭔 세상이 뭘 좀 강하게 뭘 표명했다가는 어느 양쪽에서 공격받아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 하고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 조선 이런 관련 기사들을 따다 보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클스 빌딩 앞이에요. 이 연준에 뭔가 조금 이렇게 불만이 많은 집단이죠. 뭔 리커버리, 뭔 회복. 요거 보세요. When the rich get richer, 부자가 좀 더 부유해지면은 they call it growth. 그걸 성장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when our wages rise, 우리 임금이 좀 오르면은 걔들은 그걸 인플레라고 부른대요. 요즘 4.5%. 그래서 all communities deserve a strong recovery. 야, 가진 놈들, 걔들 말고 월가 뭐 이런 애들 정치하는 놈들 이런 애들 말고 모든 커뮤니티가 strong recovery, 강력한 이 회복세를 갖다가 누릴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연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거는 계속된 어떤 그겁니다. 오죽하면 2008년 금융이 터졌을 때 아크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 운동이 있었을까요?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가갖고 그렇죠. 월가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아스번즈하고 폴 볼커에다 음영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3월 14일 날, 3월 달 뉴욕 타임스에 파월이 폴 볼커를 갖다가 아주 칭송했는데 이제 may have to act like him. 이제 파월은 볼커처럼 행동해야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죠? 9월이네요. 월시저널 사설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아스번저가 될까, 폴 볼커가 될까? 심지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제롬 파월은 be like 볼커 or 번즈. 볼커 같을까, 번즈 같을까? 뭔 이 소리가 자꾸 나오죠. 심지어 어떤 매체는 6월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은 뉴 아스번즈랍니다. 새로운 아스번즈랍니다. not the new 폴 볼커. 새로운 폴 볼커가 아니고 아예 이 매체에서는 너는 아스번즈야. 말은 폴 볼커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동안 8.15에서도 말씀드렸으면 자,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아스번즈예요. 자, 이런 분인데 컬럼비아대 졸업하고 교수도 했고 경제학자입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 스승이에요. 프리드만의 스승이라면 프리드만은 통화주의자, 시카고 학파의 대부죠. 통화주의자. 프리드만의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돈 함부로 찍지 말아요. 성장하는 만큼 경제가 커지는 만큼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화폐 내지는 돈이 더 필요하니 그것만큼만 찍어내자. 그거보다 더 찍어내면은 인플레야. 오죽하면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좋은 커리어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 소장도 하고 했는데 70년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요. 근데 여기가 코아 CPI를 창안했습니다. 하도 그때 2차 석유파동, 석유파동도 나오고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막 거치면서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에너지 빼. 음식료도 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어 CPI 하니까 그다지 안 높지. 그 코어 그 CPI는 그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그렇죠. CPI 지표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내지는 대통령한테 휘둘린 아스펀스예요. 그 엄청난 70년대 그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도 금리를 갖다가 안 올립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을까요? Inside the Nixon Administration, 닉슨 행정부의 그 내부 사항, The Secret Diary of Osborne입니다. 아스번스의 비밀 일기, 뭐 이런 식이 있고, 반면에 요 다음에 이제 이제 폴 볼커가 했죠. 여기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하고 볼커 룰도 창안했고 자서전이 이렇고, 여기는 제가 봐서는 대통령도 못 건드렸거나 못 건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정말 요즘 시대에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지켜줬습니다. 카트가 지켜줬어요. 카트는 사실 뭐 이란 인질 사건 이런 거에 너무 오래 끌고 가고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볼커가 막 금리를 하도 세게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니까 인기 없던 카트가 연임 실패하면서 레이건이 됐잖아요. 네. 여기는 철저히 민주당이에요. 뼛속까지 민주당인데 민주당 카트 때 그렇게 했는데 레이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트도 그랬고 레이건도 그렇고, 그래 도저히 그 당시 인플레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두 대통령은 연준이 하다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았죠. 이 리더십이라는 게 참 뭔가 싶은데, 자,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리로 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월 3일 날 그 유명한 왜 이 소리가 나왔을까요? 왜 폴 볼커를 왜 어드마이어 칭송했을까요? 이때 상원 의원이 볼커처럼 할 수 있니 했더니만 기억나시죠?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네. 어렵네. 어렵네. 그럴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내가 볼커처럼 하고 싶다고. 이때도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닉 티밀하우스하고 그때 무슨 행사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세밀한 뉘앙스 같은 거 읽으려고 들지마 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그리고 5월 말일 날은 또 이렇게 그 역사적인 3인 회동, 옐런하고 같이 바이든한테 불려가가지고 이거. 그리고 요거 5월 8월 그때 잭슨 올 때 그 짧은 연설 이빨을 악물고 나와가지고 좀 더 높게 그리고 좀 더 오래,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나도 볼커처럼 할 거야라고 했던 파월이 11월 달에도 뭐였습니까? 성명서는 말랑말랑하다 싶었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세게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랬다가 3주 후에 11월 FOMC 의사록이 또 11월 중에 11월 말까지의 추가 랠리를 이끌었던 모멘텀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요걸 갖다가 결국 다 그거 하자면은 그때 요거 substantial majority of participants 참석자의 상당한 과반수는 어쨌거나 요거 금리 인상 폭을 곧 줄이는 게 아니 뭐 늘 뻔한 얘기인데도 이걸 갖다가 호재로 삼았고 뭐 등등이 있었는데 다 얘기하자면은 결국 집중하자면 이겁니다. 요약하자면은 11월 FOMC 의사록은 3주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어디다가 방점을 찍었나 하면은 제가 봐서는 브레이나드가 주축이 된 것 같아요. 파월 그때 기자회견 때 좀 센 척 했지만 그거보다는 성명서에 집중하세요. 그때 시장이 좋아했던 성명서는 요 말입니다. 누적된 통화정책 긴축.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레그스. 시차가 있지 않니. 그래서 또 경제와 금융시장의 디벨로먼트. 동향도 보겠다. 이 부분은 시장 안 빠그러뜨릴게. 이걸로 해석해서 좋았단 말이죠. 11월 FOMC 의사록에서 끝나고 나서 몇몇 예리한 패드 워처들은 저도 그쪽에 공감합니다만 파월은 지금 완장만 찼다. 의장이라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게 또 재밌었어요. 11월 30일 날 왜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살짝 제가 봐서는 매의 발톱을 분명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매의 발톱은 가려졌다고 보고 파월이 비둘기 날개짓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한 것이 타당하다. 빠르면 12월에. 이게 듣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하면서도 급속한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거 제가 봐서는 매의 발톱이에요.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11월까지만 해도 뭐 과소 긴축보다는 과도한 긴축이 차라리 낫다. 길게 보면. 그렇죠. 이러던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그러나 이 말 늘 해왔던 이 말도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조기에 완화 정책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도 시장이 좋아했어요. 2023년에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 점도표 얘기입니다. 약간 더 높은 금리, 썸화시라 했더니 11월 달에는 얼라시라고 했거든요. 제법 높은 금리, 점도표 중간값이 한 2억 칸 올라갈지 했는데 이때는 살짝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연착륙으로 향할 길을 보고 있다 했는데 만약이라고 하는 가봐야 하는 조건이 붙었죠. 그러나 사실 파월은 할 말 다 했어요, 이날. 임금 증가세가 향후 인플레이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거다. 앞으로 임금 잘 봐라. 임금. 잘못하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온다. 그리고 요 문장도 조금 한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주어 동사부터 읽을게요. 긴축 속도 완화 시기는 이걸 갖다 12월에 50비 필요할까? 내년 가서는 또 혹시나 25비 필요할까? 요 긴축 속도 완화 시기는 훨씬 덜 중요하대요. 뭐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 최종적으로 50bp를 하든 25bp를 하든 계속 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이 제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덜 중요한 거예요. 자꾸 시장이 무슨 피벗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75bp 자이언트 스텝 4번 밟고 50bp는 12월에 할 거고 내년 가면은 한 번 정도 25bp나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바로 금리 인하가는 완전 막 상상 임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살짝 이날도 할 말은 다 했는데 그날은 도비시하다고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2월 1일부터 장 빠진 걸 봤을 때는 시장도 바보는 아닌 게 뭐야 파월이 할 말은 다 했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이날 좀 한번 보시죠. 그날은 어쨌거나 브루킹스 연구소 그거 할 때 CNBC 같은 경우도 일단 헤드라인을 갖다가 기자들이 말하는 야마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좋게 쓰는 거예요. I do continue to believe. 우와, 이게 우리 성문종합에서 말하는 이게 강조형 문법 아닙니까? I do continue. 나는 믿는데요. 소프트 랜딩의 경로가 있다고. 그런데 동영상 여기 제목은 또 찝찝해요. 제가 보기에. 향후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remains highly uncertain. 여전히 불확실하답니다. 그리고 이날 보세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클라우드 업체, 클라우드 보안 업체 마이너스 17점 얼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날 보시면은 얘가 11월 30일 날 18% 빠지는 걸로 폭락 출발했다가 21%까지 빠졌어요, 하루에. 그랬다가 지금 파월 이 얘기 듣고 그나마 이제 반등해서 마이너스 14%로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반등했으면 진짜 가든지 원위치예요. 잘 보세요. 데일리 차트. 그러니 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답답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뭐야,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봐서는 2008 코로나 때 더 멀리 가면 2008년 이후에 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집행자들과 거기에 야합한 시장의 이 오바지시에 대한 온전한 어떤 청구서가 다 이렇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건 놀라웠잖아요. 다 그동안에 매일매일 짚으시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전월비, 임금 상승률. 파월이 말했던 이게 지금 임금 상승률이 한 달 사이에 0.6% 시장 예측보다 2배. 그렇죠. 저희 0.6이면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2개월이면 12개월이면 거의 7.2 플러스 알파니까 8%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런데 딴 거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월비로 따졌을 때 임금이 0.6% 올랐는데 아직 그 기간 동안에 CPI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월 대비 CPI는 0.4니 임금이 인플레보다 더 빨리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파월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충분히 걱정할 만한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 친구가 또 나왔어요. 티밀하우스가
12월 5일 날 지금은 14일 날 저기 그거니까 연중 관계자들은 침묵 기간, 블랙아웃 기간. 그래가지고 지금 지가 기사 하나 썼다고 요런 네. 기사. Fed to pay higher interest rates next year. 내년에 좀 더 높은 금리를 갖다가 금리 쪽에 비중을 둘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반면에 이번 달에 slowing rise 75bp가 아니고 50bp 할 거는 아는데 요 트위터에 뭐라고 썼나 했더니만 12월 FOMC는 금리 인상 50bp일 거라고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have clear. 그 팀이 나와서는 야 그거 갖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12월 달은 50bp야. 어? 그런데 이 elevated wage pressure, 이 임금 오르는 꼬라지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 2월 FOMC가 갖고 50bp 올릴까 25bp를 올릴까 이거 논쟁을 갖다가 야기할 것 같단 말입니다. 디베이트. 그리고 나서는 pencil in이랍니다. 이 FOMC 위원들이 좀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쪽으로 점을 찍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금리는 더 올릴 수 있다. 네. 이랬더니만도 뭐 언씬이라는 이런 매체에서는 기사 헤드라인 잡는 거 보세요. 닉 티밀하우스가 컨펌했답니다. 노 산타렐리 이런 식인데 이제는 내년 FOMC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9월달 FOMC에서 1, 2, 3, 4, 4.25, 4.5니까 금년 말에 4.25에서 4.5로 끝낼 거라고 9월달에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상당 기준으로 4%고 12월에 50bp 올리면 4.5 되잖아요. 애초에 9월부터 정해진 이 경로를 갖다가 그냥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석 달 동안에 연준 피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해온 겁니다. 지금 티밀하우스 얘기는 뭐죠? 이건 맞아. 근데 지금 애초에 내년에 중간값이라고 돼 있던 이게 하나나 두 개 더 올라갈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2024년에는 이러다가 중간값이 내려오잖아요. 다시 금리 인하로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았을 것처럼 해놨는데 혹시나 얘가 2023년 중간값에서 많이 안 내려오든지 그 중간값을 유지한다든지 하면 우회될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이걸 눈에 익혀두시고 메모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년에 FOMC 미팅 1월 31일 날 열려서 2월 1일 날 끝나니까 2월 FOMC라 해도 무방하네요. 지금 4.5 갔다가 여기서 혹시나 BOA가 하는 말은 이때 2월 달에 50bp 올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월 달에 가서 25bp만 해도 5.25가 됩니다. 그게 지금 티밀하우스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 웨이지 그로스. 이 임금 상승률이 장난 아닌데 이게 잘못하면은 정책 금리를 above 5% 위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이제 까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진우 소장 당신은 매번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 연준이 여기다가 찍어놨던 이 점에서 그동안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말 살짝 바뀐다고 시장은 좋았다가 나빴다 했는데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한 칸 더 올라간다 치자. 중간값이. 그게 그래 세상 망할 일이야? 벌써 티밀하우스가 그리고 파월이 벌써 예방주사 나왔구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막 우리 폭락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어지럽습니다. 네. 폭락장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한 20-30분만 듣고 있으면 오싹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그래도 내년에 좋아질 겁니다 하는 분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제 생각은 조금은 희망이 섞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우리는 데이터는 데이터로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우리가 가두리 장세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갇혀 있다. 갇혀 위로도 있어. 아래도.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장으로 넘어오면은 당장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선만 끄시더라도 차트에 생명력이 부여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차티스트로서 이 선 없을 때 하고 이 선 껐을 때 하고 고점끼리 연결한 이거에다가 평행하게 당겨 놓으니까 어떻게 이 선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200일선도 물고 내려왔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근데 지금 어떻게?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된다? 더 밀리면은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옵니다.
그걸 갖다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의 큰 손, 작은 손, 뭐 헤지펀드, 환투기꾼들 할 것 없이 뚫리는 순간 아마 알고리즘에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이. 혹시나 달러 롱 들고 있다가 전전긍긍했던 세력은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온 상황이 생기면은 야 던져라. 아니면은 포지션 없던 친구도 야 새로운 진짜 제대로 된 달러 약세야 해서 신규로 달러 숏 이런 주문이 나올 수 있는 크리티컬한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의 저는 뷰는 바로 빠진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증시가 아니 환율이 달러가 바로 빠지기보다는 빠질 때 빠지더라도 한번 올라왔다 간다.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뭐 등등입니다만 묘하죠. 요 절반을 돌리면 요 구간입니다. 네. 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야 이거 815에서 제가 요즘 세계 듣고 있는 그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희박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근데 요 부분 이제 어떤 숫자로서의 환율 시세의 달러도 달러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말이죠.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고민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워싱턴 DC에서 제목이 International Roles of the US Dollar입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인 역할이에요. 제목 자체가. 이 연설을 했는데 이거죠. 달러를 갖다가 스토어 오브 밸류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달러를 갖다가 연준은 유지하기 위해서 strong committed.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강달러가 유지돼야 된다. 강달러가 유지해야 되는데 달러는 뭐 코인 같은 그런 것처럼 어느 날 6천만 원 하다가 어느 날 2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거면 가치 저장 수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뒷부분 가면 또 이겁니다. Fast commitment to both our dual mandate. 자기들의 기존의 dual mandate. 저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슬그머니 요새 이 얘기를 합니다. Financial stability. 금융시장의 안정까지도 자기네들의 책무래요. 이렇게 해서 듀얼 맨데이트가 아니고 이제 막 트리플 정도로 갈 모양인데 슬금슬금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책무래요. 이거는 결국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and use dollars입니다. 이게 연준이 이렇게 우리의 이중 책무 플러스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책무에 열심히 하면은 이건 뭘 encourage 하나 하면은 international community가 전 세계가 to hold and use 달러인 거예요. 달러를 보유하고 달러를 쓰고 쫄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루블 주고 위안화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래서 요즘 달러에 대해서 뭐죠? 저 사우디도 약간 그쪽으로 사우디도 좀... 그쪽으로 싹 붙어버리죠. 유럽이 벌써 99년부터 시작했던 20세기 말부터 시도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유럽끼리 그거 하면 되는데 너는 마르크, 나는 프랑, 너는 리라, 너는 뭐 드라크마, 너는 뭐 페세타 이러면서 우리 왜 이걸 갖고 달러 갖고 장사를 하고 있지? 이런 게 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후달후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도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먼슬리가 됐건 위클리가 됐건 자 그래서 또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2002년부터 도도한 달러 약세, 금융위기 터졌고 양적 완화,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달러 강, 또 이러고 하다가 세월 보내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확 달러 강, 원자재 빠그라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금융위기 팬데믹 왔다고 또 달러 하다가 또 졸지에 갑자기 4조 달러를 풀어제끼니까 또 달러 약 했다가 이때부터는 뭐였죠? 연준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도록 금리를 확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105를 살짝 하회하는데 짚어지는 거는 103? 103도 깨지고 나면은 요 구름대도 받치고는 여기까지 가주면 제 생각에 우리 2,600 넘습니다. 2,600이 아니라 그때는 한 약세가 돼준다면 2,700, 2,800도 가자고 할 수 있죠. 그게 보인다. 그 장이 컨펌이 된다 싶으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최근에 10월달 이후로 11월달 요때는 외국인들이 저는 다소 환플레이 성격의 주식 매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1,400, 그렇죠. 1,390, 달러 들어와. 그렇죠. 싸게 사는 거죠. 싸죠. 너덜너덜한 거 많은데 샀어. 한 달 사이에 쫙 땡겨서 주식은 별로 안 올랐더라도 걔가 150원이 빠지는데 고점 대비. 이거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 식인데 만약 달러 약세가 컨펌 됐다 싶으면은 많이 들어올걸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저는 혹시나 이겁니다. 이때처럼 곧 다 왔나? 아니야. 다 왔나? 아니야. 고점이 더 올라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뭐죠? 다이버전스가 막 왱왱왱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억지스럽게 또 이게 미국이 뭔 짓을 해서라도 야를 갖다 또 한번 기어이 이랬다가 땡겼다가 제대로 이런 거 비스무리한 다이버전스 완성한 다음에야 그렇게 해서 내년 뭐 한 하반기나 가야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하니까. 저가 살려면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그때 9월 말에 S&P 500 3,492였습니다. 우리 지금 2,135죠. 네. 그러고 12월 1일 날 딱 고점 찍었어요. 4,100 갔어요. 17.4%. 우리도 2,501포인트 찍고 또 밀렸잖아요. 17.1%. 그러면 됐어요. 소수점 제외하면은 얼추 어떻게? 17% 비슷비슷하게. 키는 맞추면서 왔습니다. 키는 맞추면서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서 밀렸다가 가든 바로 FMC 이후에 그냥 랠리가 이어지든 간에 연준이 아까 모두에 보셨던 S&P 500 차트에서 그동안 빠졌던 거에 하다못해 조정의 맥시만 해도 4,300이라 했잖아요. 그 갈 때 우리가 이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쨌거나 미국의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S&P 500 오르는 만큼만 쫓아가주면 대입해 보니까 이 포인트가 나오네요. 얼추. 예. 그게 아니고 얘가 연준에 월가에서 또 이렇게 곰들이 얘기하는 다시 3,200 가야겠는데 할 것 같으면 얼추 집어넣어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3,200이라는 얘기는 지난번 3,490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 가야 되나요? 2,000이 9달 걸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요것도 궁금합니다. 한숨 돌리죠. 우리 국내 2년물 채권 한숨 돌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좀 살만하다 그래요. 살만하다 그러는데 요게 지금 이제 여기서 확연하게 이제 더 내려와 주느냐 아니면 결국 튀느냐고 달러원도 요 공방이죠. 아직 요 공방인데 이래저래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봤던 여기 뭐죠? 코로나 때 그 찍었던 고점에서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요거 한 번, 두 번. 까만색은 저항선의 의미입니다. 제가 차트에 항상 끊는 거는 저항선이 뚫렸으니까 이번엔 그럼 지지선이 되려나? 그러나 이거 바로 깨지면 제법 1260도 한번 노려보는 거고 잘하면 1220원도 노려보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논스톱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됐건 뭐가 됐건 FMC가 됐건 간에 또 한 번에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연이 있을 동안에 증시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 근데 저게 지지선을 뚫고 만약에 쭉 내려온다면 이 1260원이 됐든 그럴 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증시는 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 식까지 달러가 약해진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안 띄우더라도 하다못해 미국 쪽에서 뭐 누구 시켜서라도 드론 하나 띄워서 또 모스크바 근처에 또 뭐 하나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 그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 이런 것들 기대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군요. 그분들의 그 고매한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으며
젤렌스키의 그 깊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끝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역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점검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의 위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눈치 보기를 잘하고 빠른 대응을 해야겠군요. 네. 나오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포트가 대부분 이렇게 좀 물려 있거나 뭐 본전 근처인데 시원한 수익을 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약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짧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뭐 한 이틀 먹여줬다고 사흘째 기대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요즘. 그러니 그냥 뭐 이미 진짜 푹 꼬아도 꼬일 만큼 숙성된 비자별적 단기 포지션은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약간의 그걸로 가지고 트레이딩. 뭐 60% 물리신 분들이 허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시장, 그럼 왜냐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에는 오판하거나 막연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여기에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FOMC 회의 요 결과를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높아시면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진우 소장 당신 오늘 출연해서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라고 말씀도 안 드렸고 팔라고 말씀도 안 드렸고 아까 차트에 여기저기 선을 그었습니다. 선 그어진 중에 깨지든 열리든 그쪽만 쫓아가십시오. 아, 그 선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제2고의 차티스트. 네, 이진우 소장님. 네, 이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잘 참고하시고,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비하시면서 또 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판단, 기준, 대응 시나리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신 우리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